요한센이 항해를 시작한 건 그가 군사법정에서 증언한 대로였다. 엠마호는 바닥짓만을 싣고 2월 20일 오클랜드에서 출항했다가 지진이 일으킨 폭풍에 강타당했다. 이 지진이 해저 지반을 상승시켜 사람들이 악몽을 꾸게 한 원인일이다. 폭풍에서 벗어나 다시 운항이 가능해지자 배는 순탄하게 항해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3월 22일 얼러트호와 맞닥뜨리기까지는. 그 후 있었던 폭격과 침몰에 관해 쓴 부분에서 나는 그걸 지켜봐야 했던 1등 항해사의 비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요한센은 얼러트호에 타고 있던 거무스름한 악마 같던 선원들을 공포스러운 어조로 적어나갔다. 그들에게는 기이할 정도로 혐오스러운 무언가가 있어 그들을 제거하는 건 거의 의무감이 느껴질 정도의 일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법정 신문에서 상대에게 너무 무자비했던 거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을 때 요한센은 진심으로 당혹스러워했다. 전투가 끝나고 요한센은 나포한 배를 지휘하여 대체 저 앞쪽에 무엇이 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때 선원들의 시야에 바다 위로 솟구친 거대한 돌기둥이 보였다. 그리고 남이 47도 9분, 서경 123도 43분 지점에서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속조 건물이 세워져 있는 진흙과 잡초로 뒤덮인 섬이 등장했다. 그것은 지구상 최고의 공포가 물질로 구현된 것, 즉 악몽을 꾸게 하는 시체들의 도시 르리에 외에 다른 것일 수 없었다. 그것은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 측량할 수도 없는 과거에 검은 별에서 내려온 거대하고 역겨운 형체가 세운 것이었다. 그곳에 위대한 크툴루와 그의 종복들이 누워 있었다. 녹색 이끼가 낀 묘지 아래 숨어.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의 순환을 지나 그들은 마침내 생각들을 전송하고 있었다. 민감한 자들의 꿈에 공포를 퍼뜨리고 충실한 신복들을 긴급히 호출하며 자유와 부활의 순례를 시작하라고. 이 모든 걸 요한센은 당시 알지 못했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곧 너무 많은 걸 보고 말았다. 추측컨대 물 위로 떠오른 것은 위대한 크툴루가 묻혀있는 그 흉측한 거석들로 둘러싸인 대도시의 일부, 즉 하나의 산봉우리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아래 잠겨있을 나머지 도시의 규모를 떠올릴 때마다 공포에 질려 그만 자살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다. 요한센 일행은 이 고대 악마들의 바빌론이 주는 우주적 장엄함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들은 어떠한 정보 없이도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곳이 지구상 그 어떤 제정신인 곳과도 같지 않음을. 그들은 녹색 거석을 이루는 벽돌 하나하나에 믿기지 않는 크기에 놀랐고 조각된 돌기둥에 압도적인 높이의 현기증을 느꼈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조각상과 부조들 앞에서 멍해졌다. 조각품들에는 얼러트호 내부 성물함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모양의 기이한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요한센이 공포에 떨며 적은 글 마디마디에 절절하고 생생하게 묘사돼 있었다. 미레파 예술 양식이 뭔지 모르면서도 요한센은 마치 미레파처럼 그 도시를 묘사했다. 특정한 구조와 건물을 설명하는 대신 그는 그 광대한 전경과 거석들에 대해 오직 막연한 인상만을 적었다. 그 거석들은 너무나 커서 이 지구상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으며 표면에는 불경한 느낌을 주는 끔찍한 이미지들과 상형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요한센이 묘사한 전경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윌콕스가 내게 말해준 그 지독한 꿈 이야기를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윌콕스는 꿈에서 본 장소가 기하학적으로 비정상적이고
유클리드 기하학을 벗어나 있어 우리와는 다른 어떤 혐오스러운 차원이나 전체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분야의 무지한 뱃사람이 그 끔찍한 실상을 꿈이 아닌 현실에서 보며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다. 요한센 일행은 그 압도적인 성체 앞 경사지고 진흙으로 뒤덮인 두개 상륙했다. 그리고는 인간을 위한 계단이 아닌 게 분명한 거대하고 축축한 거석들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바닷물에 흠뻑 젖어 솟구쳐 오른 기괴한 건축물 위에서는 공기마저 뒤틀려 하늘의 태양조차 왜곡되어 보였다. 언뜻 보면 볼록해 보였다가 다시 보면 오목해 보이는 참으로 정신 나간 각도로 깎여진 돌들 사이에서는 마찬가지로 정신 나간 위협과 긴장이 숨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암석과 진흙과 잡초 외에 뭐라도 보일 듯 싶으면 무언가 섬뜩한 느낌이 선원들 모두에게 엄습했다. 옆 동료의 비난이 두렵지 않았다면 다들 진작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저하면서도 탐색을 계속한 건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다. 헛된 희망이었다. 그러다가 포르투갈 출신 로드리게스가 거석의 발치에 기어올라 무언가를 발견하곤 소리쳤다. 모두 그를 따라 올라가 보았다. 거기서 커다란 문을 발견하곤 다들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문에는 바로 그 오징어와 용을 합쳐놓은 듯한 괴물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요한센은 그것이 일종의 거대한 헛간문처럼 보였다고 적었다. 일행들도 그것을 문이라고 생각했다. 화려하게 장식된 문미, 문지방, 문설주가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바닥에 뚫려있는 문처럼 평평하게 누워있는 건지 지하 저장고에 나있는 문처럼 비스듬히 서있는 건지는 분간할 수 없었다. 윌콕스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곳의 기하학은 모두 어긋나 있었다. 심지어 바다와 땅이 수평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사물들의 상대적 위치는 환영처럼 요동쳤다. 브라이든이 돌문의 이곳저곳을 눌러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이번엔 도노반이 문 가장자리 각 지점을 한 군데씩 조심스럽게 눌러보았다. 그러다가 그는 기괴하게 장식된 돌문을 따라 끝없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문이 수평이 아니었기에 말 그대로 올라갔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선원들은 세상 천지에 대체 어떤 문이 이렇게 막대하게 클 수 있을까 놀랐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수천 미터는 될 법한 문 꼭대기의 판 하나가 안쪽으로 열렸다. 선원들은 그것이 균형을 유지하며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설주를 따라 내려왔다고 해야 할지, 스스로 미끄러져 하강했다고 해야 할지, 도노반은 문에서 내려와 동료들과 다시 합류했다. 모두들 조각된 위압적인 문이 기이하게 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프리즘처럼 빛이 굴절되는 환영 같은 광경 속에서 문은 희한하게도 사선으로 열렸다. 사물과 시점의 법칙이 모두 전복된 듯했다. 안쪽 공간은 마치 암흑이 손에 잡히기라도 할 듯 캄캄했다. 이 깜깜함이 오히려 선원들에게는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보였을 안쪽 벽면 부분을 어둠이 가려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영겁의 세월 동안 갇혀있던 어둠은 연기처럼 튀어올라 어둠의 날개를 퍼덕여 오목하면서도 동시에 볼록한 하늘을 슬금슬금 가려 끝내 태양마저 어둡게 했다. 이 새로 열린 공간 깊숙한 곳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의 냄새가 배어나왔다. 그러던 중 귀 밝은 호킨스가 저 아래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다. 모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모두 숨죽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때 마침내 그것이 느릿느릿 액체를 뚝뚝 흘리며 시야에 나타났고
그 녹색의 젤라틴 같은 커다란 몸체는 더듬더듬 캄캄한 통로를 비집고 나오고 있었다. 광기의 도시, 사악한 도시의 타락한 바깥 공기 속으로